머니무브 전문가와 함께하는 나우경제TV 마켓나우 시작합니다. 저희 이제 장 마감 10초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을 마감을 앞두고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 마감 이제 하고 있는데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 코스피 1.54% 상승하면서 3,162.3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39% 상승한 981.44, 980포인트를 상환하면서 오늘 마감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서 공식 취임을 하면서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 기대감에 따른 것인지 오늘 우리 증시도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대표님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주부터 항상 강조드렸던 이 박스권 행보 3,000포인트, 3,200포인트에서 지수의 3,0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좀 네. 거듭할 것이다. 그러니까 1월 말에서 2월 중순, 즉 구정을 전후로 해서 이런 흐름은 좀 예측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1월 18일이었죠. 지난 화요일이었죠. 월요일, 화요일에 죄송합니다. 네. 월요일이었습니다. 1월 18일. 네. 당시 한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이 회복세가 좀 완연했어요. 자, 지금 즉 유동성은 아직도 풍부하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이 B2 이게 유동성을 끌어주는 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 아니냐 이런 의견들 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이 수급 동향에서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했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2월 중순의 어떤 흐름입니다. 2월 중순에 조정 장세에 과연 뭐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유동성으로 장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전통적으로는 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이어지는 감사 보고서에 대한 어떤 어닝 공포 이 부분 때문에 조정 장세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업연도에 우리가 실적 발표 때 이런 케이스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도 이런 어떤 예측은 조금 빗나가지 않고 좀 적용되는 것 아닐까라는 이제 예상이 좀 되면서 지금 지수의 흐름은 계속 조정 양상인데 저는 아주 이유 없는 급등보다는 등락폭을 좀 주는 조정장을 좀 거치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좀 좋아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대형주에서는 조정 후 상승 흐름이 있지만 중형주, 소형주에서는 전저점, 그러니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예측 부분이 2월 중순 이후에 조정 장세의 진입 신호를 알리는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장입니다. 네, 대표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있을 그 감사 보고서 실적 시즌이 있으니까 그 어닝 공포 조정 장세를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대 매매가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12년 만에 이 반대 매매가 최대라고 해요. 이게 B2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최근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서 이 신용융자 잔고도 지금 사상 최고로 21조가 육박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앵커님도 혹시 B2 해보셨나요? 저는 미수나 뭐 신용 써본 저는 적이 신용을 써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대범하지가 않아서 빚을 내서는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요즘 이런 겁니다. 대형주를 보더라도요. 과거에 상승이 뭐 한 1%, 2%, 뭐 2% 오르고 3% 오르고 다시 2% 반납하고 조금 지루하면서 시간적인 어떤 이 상승 곡선을 흐르는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 9년, 10년 만에 주가가 20% 상한가도 나오고 막대한 시총 상승을 이끌면서 대형주가 무섭게 가요. 근데 대형주 우리 주식 사다 보면 모르고 산다는 게 미술가 써집니다. 한 주를 더 사버리고 공 하나 주식 초보 주식들이 공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100주 산다는 게 모르고 1000주를 사버립니다. 근데 사줘요. 그래도 모르고 있는 그렇죠. 증거금이 대형주로 갈수록은 뭐 비율이 20%에서 많게는 뭐 60%까지 있는데 30% 정도 증거금이 되면 뭐 가령
한 1억 정도 있다면 한 2, 3억, 14억까지도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형주가 너무 가파른 상승세를 펼치다 보니까 소위 종가에 사서 시가에 팔아도 먹는 장사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예, 먹는다. 요즘 젊은 분들 특히 주식을 좀 처음 시작하는 젊은 분들을 위주해서 그런 종가 거래가 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골로 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그렇죠. 정도예요. 지금 주식의 반대 매매라는 건 우리가 특정하게 주식의 어떤 미수 거래, 즉 이틀 후에 결제를 해야 되는 미수, 신용 미수 거래가 있고요. 신용은 내 예수금을 담보로 인출 제한을 전제로 해서 증권사로부터 예수금에 대한 어떤 일정의 레버리지를 좀 뜨는 겁니다.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 매매의 어떤 이 로스컷을 뭐 한 140%나 120% 설정돼서 이 가격보다 하회한다면 그만큼 부족한 부분의 예수금을 채워 넣든지 아니면 주가가 팔리든지. 반대 매매 되면서 상환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식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증권계좌에 질권 형태로, 그러니까 인출 제한에 대한 어떤 질권 형태로 질권 설정을 하고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의 뭐 많게는 3배까지 레버리지를 이제 띄워주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가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에 10%를 벌면 500만 원인데 네. 3배의 10%면 1,500이죠. 즉 레버리지 투자는 수익의 증가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 투자라면 레버리지 투자도 합리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지마식으로 일단 빚을 내서 벌고 있기 때문에 막 사는 거죠. 그런데 급락장은요 예상치도 못하게 한순간에 옵니다. 오늘 마이너스 6% 맞아서 내일 반등 오겠거니 예상했는데 다음날 20% 빠져요. 그 다음에 또 10% 빠져요. 7거래일, 8거래일 그렇게 빠지다 보면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와중에 반대 매매, 즉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주식이 반대 매매 나온다는 건요. 여기서 얻어지는 손실의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유 선에서는 주식을 이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B2가 사실은 왜 위험하냐면 신용잔액이 그만큼 는다는 건요. 우리가 투자적인 어떤 지표에서 신용 잔고가 느는 종목, 특히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역으로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 종목 잘못 샀다가 신용 반대 매매 물량 쏟아지면 주가가 급락하겠다라고 해서 피하게 되는 투자의 지표가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B2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빚을 내서 투자 수익을 갖는 원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갖고 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투자의 회피 상태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B2로 이제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 반대 매매가 이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제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OTT 시장이 요즘 국내에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OTT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공매도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 공매도 네, 얘기를 그렇죠. 그럼 먼저 해볼까요? 우리 공매도가 이제 3월 15일까지 원래는 금지가 되는 건데 지금 또 다시 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하겠다 하는 방안도 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2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일단 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후에 주가의 어떤 안정적인 부양책을 이유로 해서 시행됐던 이 공매도를 한 2번 정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료되는 시점에 올 3월에 재개방침을 두고 금융위의 어떤 초도간담회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공매도의 3월보다 또 연장으로 또 가닥이 잡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겠습니다. 네. 공매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주식을 빌려가지고 판다. 그리고 가격 떨어지면 사서 갚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자,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죠.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주식을 어떻게 사가지고 팔죠? 맞아요. 와닿지가 않죠, 예, 일단. 체감상 어렵습니다. 공매도의 이론적 어원은 이와 같은데 가장 간단하고 편안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공매도란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 이제 예탁원에 이런 게 있어요. 보유예수 주식이나 보유예수 주식도 있죠. 1년간 전매 제한이 되는 주식. 대주주 주식은 뭐죠? 경영권 주식이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고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한 이 주식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뭐 업력이 긴 회사들은 5년, 10년까지도 그 주식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묶여 있다 보면 대주주가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게 대차거래라는 겁니다. 아, 자, 공매도의 취지는 가장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건데 이 대차잔고의 잔고 범위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 빌릴 수 있는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공고를 쳐서 주식을 팔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자, 정확하게 주식을 빌려서 네.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서 다시 갚는 즉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쇼커블링. 자,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가령 네. 제가 10,000원의 대차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8,000원에 다시 사서 상환을 했다면 한 주당 2,000원의 투자 차익이 발생하는 법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가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같이 차입 거래 형태에서 빌리는 게 있고 없는 가상의 공매 한도를 자, 발행 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발행된 주식은 없지만 권리 즉 신주가 향후에 발생될 거에 대한 어떤 권리 그 공여 한도를 네. 정해서 종목당 이 공여 한도를 정하는데 뭐 1,000만 주에 뭐 한 100만 주라고 쳤을 때 이 주식은 실제 발행되지 않았지만 이를 전제로 매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게 2000년도 4월에 이런 공매도 그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아까 차입 공매도는 대차 즉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차입 공매도라고 네. 했고요. 무차입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2000년도에 이미 금지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이 공매도는요. 대차 즉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일정 구간 상환일 안에 사서 갚는데 공매는 이런 부분도 있죠. 주가가 오히려 내가 10,000원에 먼저 팔았는데 주가가 반대로 15,000원에 상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오르기 전에 사서 갚아야죠. 그럼 주당 5,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 공매도가 이제 공매도 금지 여부를 두고 개인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해제가 돼서 다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게 공매도의 순수한 기능이 주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급 주체를 안고 있는 즉 우리가 한 종목의 포트를 갖는다고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투자 포지션보다 기관과 외국 투자 기관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네. 가령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 소액주주들이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기관과 외인과 관계 투자자, 뭐 펀드, 금융업계 다 합해서 개인도 하나의 투자 주체에 불과하지만 소형주의 경우에는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지만 대형주로 갈수록 기관의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자, 공매도라는 건 기관이 어떤 적정성 유지를 위해서 차입 거래를 통해서 주가의 안정화를 좀 꾀하는 전략도 있고요. 공매도는 주가의 어떤 거래 형태가 좀 부족할 때, 즉 유동성이 부족한 장에서 숏커버링 이슈를 위해서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악용되는 사례는요. 자, 허락된 작전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있죠. 네. 자, 악재를 이용해서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을 먼저 밀어요. 그래서 저가에 사서 막대한 차익을 얻는데 자, 뭐 전체적인 어떤 경제 동향에 대한 이슈,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관이 먼저 공매도에 어떤 동참 이런 흐름도 있고요. 외인이 우리가 전 세계 동향에서 약간 갖지 못했던 어떤 리스크
예를 들어서 뭐 대북 리스크죠. 우리가 북한에서 군사훈련 하는데 외인이 주식을 사진 않죠. 엄청나게 팝니다. 근데 사실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네. 어디 뭐 폭격된 것도 맞아요. 아닌데 그런 불안해서. 공포감에 의해서 시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서 하겠다. 최근에 이 공매도 재개는 올 3월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다시 좀 이야기 나왔던 게 저는 3월에 재개할 것이라고 좀 봤거든요. 네. 예상을 했는데 막상 보니 지금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4월 달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이제 4월이에요. 네. 이 갭 때문에 4월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정책 보완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6월 달에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히고 있고 만약에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과거처럼 어떤 이 무차입 공매도 형태,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 형태의 어떤 원복이 아니라 뭐 시총 상위 종목의 뭐 30개에서 50개 종목을 정해서 네. 지정된 종목에 한해서 즉 대형주죠. 시총 상위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제 방침을 좀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자, 시총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시총이 크면 공매도가 되고 시총이 작으면은 공매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아니죠. 과거에 셀트리온이 공매도의 어떤 취지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크게 제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네. 공매도 세력과 척결, 공매도 세력과 싸우겠다는 인터뷰 보신 적 있죠? 네. 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공매 세력이 쇼커블이 나오면서 주가는 그때보다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큰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런 점도 좀 유의해서 자, 공매도의 어떤 좋은 취지를 우리가 적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공매도의 순수한 기능과 개인이 참여 가능한 공매도 형태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이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좀 제도적 보완을 조금 단단하게 정비를 해서 이제 공매도를 뭐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이제 공매도 얘기도 한번 해봤고 그러면 또 다시 그 OTT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이제 올해 국내 OTT 춘추 전국 시대라는 말이 붙을 만큼 이 최대 관심사가 일단 국내 OTT의 최대 관심사가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넷플릭스가 지금 1위잖아요. 근데 또 이 넷플릭스를 이어서 대표님 넷플릭스 보시나요? 요즘은요 조금 저같이 좀 중간에 있는 세대들은 저도 아는 단어가 있고 저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저보다 조금 윗세대, 더 윗세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OTT가 뭔지 넷플릭스가 뭔지 몰라요. 자, 우리 용어 정리 좀 해야죠. 네. 저도 OTT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좀 찾아봐요. 솔직해야 되겠죠? 자, 몰랐는데요. 자,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입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IPTV, 즉 인터넷이 접목돼서 케이블 TV가 인터넷과 결합된 형태의 우리가 TV 송출 방식으로 IPTV 시대를 열었죠. 이게 지금 보완된 것이 지금 OTT입니다. 자, 셋톱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량의 케이블 채널에 어떤 접목된 컨텐츠를 좀 다양성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실시간이에요. OTT는 인터넷과 결합된 실시간 컨텐츠가 언제 어디든 TV가 됐던 모바일이 됐던 뭐 컴퓨터가 됐던 뭐 태블릿 장치가 됐던 언제 어디서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나 컨텐츠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이 서비스가 갑자기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평소에 우리가 집에서 케이블 TV 잘 봤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채널도 보고 봤어요. 다시 보기해서 보고 했는데 이게 OTT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죠. 집코.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맨날 보던 드라마 다시 보기는 맞아요. 또 보기 싫어. 너무 식상합니다. 근데 OTT의 선두주자였던 이 넷플릭스가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들이 오리지널 드라마 대박이 났죠. 맞아요. 저도 뭐 킹덤 봤는데요. 이게 좀비 영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재밌게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사실 가입은 안 했지만 이것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좀 있었고 후속해서 그런 사업의 본격적인 어떤 진출 신호탄이 좀 예고가 됐죠. 그렇죠. 디즈니가 OTT계에 진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라는 싱가포르의 OTT 기반 회사를 인수해서 사업 역량을 좀 다각화했다. 그다음에 뭐 이베이 아닙니다. 이제 아마존. 네. 아마존도 관련된 OTT 사업에 좀 진출하면서 국내에도 CJ 이네임이 이런 방식에서 종합 편성 방송사를 다른 형태의 컨텐츠 제작 방식으로 또는 송출 방식으로 좀 선회하는 사업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넷플릭스는 뭐 워낙 뜨거웠고 이제 쿠팡 플레이도 이제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쿠팡 플레이는 이미 이제 OTT 시장 진출을 했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작년 11월에 OTT 시장에 진출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OTT가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또 수혜받는 종목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대, 새로운 어떤 사업 분야가 갑자기 테마나 이슈 섹터로 부각이 된 거. 네. 가장 먼 얘기도 아닙니다. 작년 3월에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면서 저도 솔직히 작년 2월 달에 마스크 안 썼습니다. 남들 쓰는데요. 귀찮더라고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네. 3월, 4월 지나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혹시라도 위험하다.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뭐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뭐 거의 필수품이 됐죠. 자, 그리고 진단 키트. 과거에 이 체액 진단이나 시약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군들이 약식으로 우리가 체감되는 어떤 사업군에는 적용이 됐는데 이처럼 어떤 이 코로나19가 낳은 코로나19 전용의 진단 키트는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됐죠. 자,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갖고 온 신조 사업, 원격 수업, 원격 제어 방송, 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던 초저온 냉동고의 어떤 보급,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OTT에 관련된 이제 이 사업도 부각이 되는데 OTT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뭘로 보세요? OTT 직접적인 수혜주요? 네. 일단 저는 미디어 컨텐츠, 그렇죠. 드라마 제작하고 맞습니다. 영화 제작하고 왜냐면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나와야 되니까 컨텐츠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OTT의 메인 재료, 자 우리가 자동차의 메인 재료는 뭐죠? 전기차의 메인 재료가 뭐였죠? 배터리? 배터리죠. 나머지 전장용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그냥 이 차 규격에 맞춰서 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생명인 거죠. 자, OTT의 생명은 바로 컨텐츠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많은 제작사들이 우리가 오프라인, 영화관에서 우리가 영화 배급을 계속 했었는데 네. 막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개봉을 해서 돈만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제작을 해서 어디 납품한다? OTT. 자, OTT 제작사에 납품하는 맞아요. 거예요. 자, 제작사들이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데 오히려 더 파급력은 방대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청률 유입과 수익이 창출이 되면서 자 콘텐츠 제작사들이 많은 호황을 좀 누린다는 어떤 그런 특혜보가 좀 있고요. 자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A스토리가 있었습니다. A스토리는 드라마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CJ E&M이 지분 10%를 이제 보유하면서 뭐 저는 이제 보진 않았는데 네. 뭐 킹덤 킹덤 봤죠? 네. 킹덤과 백일의 장군님 뭐 저 아세요? 그거는 이름은 예 제목은 그런 들었어요. 뭐 네. 드라마를 좀 제작을 했고 최근에는 네. 지리산을 좀 납품한다라고 해서 지리산 또 기대가 예 A 기대작이죠. 스토리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J 콘텐츠입니다. 이 회사 역시 JTBC 산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게 바로 이제 스카이캐슬, 보좌관 등의 드라마. 이제 우리가 케이블에서 흔히 다뤘던 근데 이런 거예요. IPTV에서 케이블에서 흥행을 하는 어떤 콘텐츠, 영화나 드라마들이 OTT 전용 상영을 통해서 수익을 좀 창출하는데 오히려 가입을 해서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듭니다. 맞아요. 재미가 사실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이 콘텐츠도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이 역시 CJ E&M이 드라마 사업본부가 나와가지고 별도의 신설 법인으로 만들어진 게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게 뭐 요즘 최근에 나온 뭐 경이로운 소문이 있고요. 도깨비, 그 다음에 미스터 선샤인.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외에 뭐 이지옥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DNC 미디어 이렇게 5개 종목으로 대표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 방송 시청한 이후에 이 포트 종목은 저희 전문가들이 한번 따로 좀 정밀 분석을 해서 공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시간을 좀 한번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상 뭐 한 5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네. OTT가 지금 현재 어떤 부가적인 창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OTT 시장이 커지면 커갈수록 이런 콘텐츠 산업의 부흥도 발전할 것이다. 즉,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사실은 뭐 IPTV에 한정되어 있던 이런 보급률들이 네. 새로운 어떤 수익부가 창출 영역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영화 제작사 역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OTT 시장이 좀 더 진출하게 된다면 어떤 이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어떤 이 비용들이 절감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의 파급률은 더 크다. 이런 관점에서 OTT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OTT가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최대 관심을 이제 컨텐츠, OTT의 생명력은 아무래도 이 컨텐츠가 필수가 아니겠냐 하면서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도 A스토리, J컨텐트, 스튜디오 드래곤, 이지웍 스튜디오, DNC 미디어까지 짚어봤습니다. 또 앞으로 이 종목은 저희 전문가들이 또 상세하게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 이제 마켓나우 OTT 얘기도 해보고 공매도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 장은 이렇게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어요, 대표님. 네. 저희 이제 내일 장은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마무리. 내일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 장. 참 요즘 참 무서워요. 내일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승 조정장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사실 네. 주가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요인이 과연 있을까? 좀 미국의 대통령 취임 이후의 경제 정책들이 대외 변수 요인이라고 했죠. 아까 네. 대중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의 관계 부분,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 우리나라 간의 어떤 관계, 경제 정책에 따라서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이 주가의 변수 요인들은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 뭐 최근 대통령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정책적인 어떤 변화까지를 우리가 대외 변수 요인으로 좀 보면서 자,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경제 원복이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적인 어떤 측면은요. 언택트 관련된 종목은 뭐 시세가 좀 나오겠지만 그 외의 사업은 오히려 실적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제 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월, 3월의 어떤 조정 장세, 특히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피해서 가되 그런 예상되는 리스크를 미리 감지했다면 조금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소극적인 투자 내지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그리고 내일장 역시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주 역시 네. 상승 하락은 뭐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주가가 여기서 2200선, 300선을 돌파할 만한 강력한 어떤 경제 정책의 호재는 없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승장은 이어질 수 있지만 뭐 3,200선이나 3,300선을 훌쩍 넘을 만큼 그런 상승 모멘텀까지는 아직 큰 모멘텀은 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따른 뭐 대외 변수, 뭐 정책적인 걸 수도 있겠고요, 뭐 국가 간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겠고 이런 대외 변수도 존재하니까 이 부분도 염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대표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2월부터 이제 3월 사이에 어닝 시즌,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은 꼭 유의해서 이러한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종목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켓나우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나우경제TV 뭐 구독, 좋아요, 댓글 아직 안 달아주신 분들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마켓나우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이어지는 프로그램 있으니까 끝까지 나우경제TV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